거시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 요인들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만큼은, 그러니까 뭐 휘발유 가격 변하듯이 그날그날 막 이렇게 계속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수량으로 조절한다고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가격은 조절 안 하고 수량으로만 조절해 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AS 커브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결과는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29년부터 33년 사이 좀 특수한 미국의 시기 때문에 가능한 플롯인데 뭐냐면 29년에 요 상태였어요. 물가가 11.9였고 리얼 GDP가 865였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주 짧은 기간에 대규모의 그 물가 하락과 생산력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대공황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이제 여기 이 그림의 가설은 뭐냐면 이 시기는 짧으니까 비용 요인은 대응하지 못했을 거야. 물가만 떨어졌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이윤성이 떨어질 거고 그래서 생산량이 떨어졌어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상향하는 AS 커브. SR은 단기란 뜻이고 숏런이고 AS는 에버리지 애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총 공급이란 뜻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곡선이 움직이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거는 저유가죠. 유가가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휘발유는 많은 경우 생산 비용으로 많이 쓰이는 요소죠. 운송비나 이런 것들도 다운이 되겠죠. 비용이 절약되는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글로벌리. 왜냐하면 지금 휘발유는 여기저기 많이 쓰니까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 자재인데 얘가 싸졌다. 그것은 이제 그 유가 하락은 채산성의 측면에서는 굿뉴스인 거죠. 비용이 적게 들어. 근데 여전히 그 비용은 적게 들지만 같은 가격에 팔고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이유는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될 거 아니에요. 택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차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어. 근데 여전히 뭐 개당 얼마 4,000원에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채산성이 늘어나죠. 그런 것들은 자, AS 커브를 어느 쪽으로 이동시킬까요? 굿뉴스야. 채산성의 굿뉴스야. 더 많이 체계적으로 모든 물가에 대해서 좀 더 생산하고 싶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반대로 유가가 올라간다면 이제 고유가인 상태가 됐다. 뭐 아니면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건 비용이 더 높아지는 일이 발생할 텐데 여전히 가격 경직성 때문에 뭐 택배 가격이라든가 이런 최종 생산물의 가격은 고정돼 있겠죠. 당분간은. 그럼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모든 가격에 대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A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나타날 거예요. 결국은 이런 AS 커브 이동은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윤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 구조에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일이 발생한다면, 거시적으로 발생한다면 AS 커브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같은 물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그 반대 이윤이 하락하는 쪽에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AS 커브를 좀 더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만들 겁니다.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 곡선이 반드시 평행 이동일 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른쪽 동네, 왼쪽 동네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셔야죠. 자, 그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보자면 중간재 가격의 변화, 방금 이제 유가로 한번 예를 들었죠. 그다음에 명목 임금의 변화, 생산성 변화도 있습니다. 자, 중간재 가격이 심하게 변동할 때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자재가, 원자재가, 그런 것은 이제 샥이라고 불러요. 거시에서는 충격. 유명한 충격이 몇 건 있었습니다. 기름과 관련해서, 유가와 관련해서. 특히 70년대 이제 두 번 크게 있어서 그걸 오일샥이라 불러요. 유가 충격을 두 번 받습니다. 그때 이제 중동의 그 주요 산유국들이 이제 생산량을 조절해 버리죠. 쉽게 말해서 덜 생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가를 되게 크게 상승시킵니다. 그것이
촉발을 해서 큰 불황을 2번 촉발시켜요. 그런 것들을 공급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네거티브한 쪽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포지티브한 충격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80년대 저유가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의 충격이죠. 좋은 방향으로의 충격입니다. 그래서 3저 호황이라고 부르는 그때 3저 중에 하나가 저유가거든요. 한국도 그때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시기에. 아무튼 중간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건 이제 네거티브한 이벤트죠.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데 최종재 생산물 가격은 그대로고, 경직적이니까 단기에. 결국은 이윤 구조가 줄어들면서 총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S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명목임금 변화도 당연히 비용 요인 중에 하나니까 명목임금 수준 자체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보통 미시에서는 생산성,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생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그 마지널 프로덕트가 얼마냐를 가지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복지 수준의 상승이라든가 혹은 비교역제 임금 상승,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역이 되지 않는 성격의 상품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사실은 교역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특수한 성질을 띠게 되는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외국에서 이발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이발하는 것보다 선진국인 경우에는 엄청 비싸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낮은 나라 같은 데 가서 머리를 깎으려고 보면 약간 죄책감이 들 정도로 싼 경우가 있어요. 택시비 같은 것도 그렇고, 야, 왜 이제 어디 여행 가면 뭐 이렇게 인력거 같은 거 하면 사람이 이걸 지금 30분 동안 이렇게 끌고 일하는데 이렇게 조금 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게 주는 나라도 있지만, 어떤 데서는 도둑놈 같아,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 우리 물가랑 비교했을 때 되게 큰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데, 어떤 상품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메라 같은 거는 어느 나라를 가서 사도 너무 싸지도 않고 너무 비싸지도 않고 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역이 되는 상품들은 가격이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역이 안 되는 상품은 교역이 안 되기 때문에 평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생산성과 그거에 준하는 임금에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산품이나 이런 교역제에 대한 그 생산성이 높겠죠. 그럼 그에 걸맞는 임금을 주고 있는데, 비교역제에서 종사하는 노동자한테도 비슷한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쪽에서 종사를 하고 일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을 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업이나 택시 같은 건 수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 나라의 임금 자체가 생산성에 기반해서 주게 되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선진국 쪽은. 반대로 이제 생산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그 임금이 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비교역제도 임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그 얘기인데, 아무튼 생산성, 그 나라의 생산성과 아예 무관한 요소들이 변하게 되면 결국 이것도 제3의 요인, 축 밖의 요인이기 때문에 곡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의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이윤성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단기 AS, SR, AS, C는 커브예요. 이게 제가 붙였다 뗐다가 하고 있는데 그냥 단기 총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반대로 생산성 대비 임금 수준이 낮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물가와 임금은 사실 서로 같이 가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 현상을 할 때 이제 물가 수준에 기반해서 베이스로 삼거든요. 자, 우리 이제 올해 임금 협상할까? 작년에 내가 너한테 연봉으로 5천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10%인 것 같아. 그럼 일단 그거는 적용을 하고 실질 임금을 이제 고정시켜 줘야 되니까 5,500 정도로 베이스로 삼고, 그다음에 네가 뭐 이번에 경력이 많아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하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 협상을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또 물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정하죠. 그래서 임금이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생계비가 상승하니까 그에 기반해서 또 임금을 상승시켜야 되고, 임금이 상승되면 다시 또 비용이 상승하니까 그것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서로 물고 물려서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가와 임금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일단 키핑을 해두시고, 그래서 AS 커브의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윤성이고, 그 이윤성의 기반에는 생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의 이동은 생산성 변동 요인으로 귀결되고, 얘는 결국은 얘가 이윤 구조에 영향을 미치니까 AS 커브를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느냐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어떤 식으로든 생산성이 비용 대비 더 많이 생산하는, 가치량이 더 많은 생산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거시적으로 발생한다면 이것은 거시적으로 그 경제의 이윤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은 총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게 된다. 반대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일이 일어나겠죠. 자, 여기까지가 단기 얘기인데 장기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는 경직성이 사라지는 시기죠. 경직성이 사라진다면 이윤이 수입 빼기 비용인데, 비용이 원래는 고정이라고 해서 이제 본 거잖아요. 더 이상 고정이 아니게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조응한다는 거죠. 즉 가격이 증가했다고 치면 원래는 단기에는 수입이 증가하고 비용은 고정돼 있으니까, 경직성 때문에 고정돼 있으니까 수입이 증가해서 전체가 증가하는데, 이제는 얘가 고정이 아니야. 얘도 증가해버리죠, 물가에 조응해서. 그럼 둘 다 증가하니까 서로 상쇄돼서 지워집니다. 그래서 실질 이유는 동일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증가하면 생산량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과 무관하게 생산량 수준이 결정돼요.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물가 수준에 상관없이 무슨 값이든 일정한 값을 가져 수직으로 쓴 모양이 되는 거죠. 장기 총 공급선은 수직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 쓴 다음에 가만히 있느냐?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포텐셜 아웃풋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잠재 총생산이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거시경제의 또 중요한 모형의 그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균형을 일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의 균형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균형으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봐요. 그래서 시간 대비 GDP를 이렇게 둔다면 어떤 추세선이 있고 거기 그거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추세선은 되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는 이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얘가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하고 있죠. 이 근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GDP는 그러한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장기 총생산이라는 게. 그래서 경기 변동이 중립일 때 리얼 GDP, 즉 이 그림에서 보면 요 시기가 경기에서 호황도 불황도 아닌 시기인 거죠. 얘보다 높으면 호황인 거고 얘보다 안 좋으면 불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 총생산은 잠재 생산량을 중심으로 변동한다라고 보고 있고, 잠재 생산량이 증가한다, 즉 추세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요 수직으로 쓴 선이 천천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장기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그 장기 성장 있죠? 장기 성장은 이 수직으로 쓴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천천히 오른쪽으로 올라가는데 왜 어떤 날은 빨리 올라가고 어떤 날은 천천히 올라가느냐,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데이터로 보시면 이제 관찰되는 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실제로 이제 관찰되는 것이고, 노란색이 훨씬 좀 덜 변동성이 덜하죠. 저게 이제 잠재 생산량입니다. 그럼 잠재 생산량은 실제 존재하는 생산량이냐? 그건 아니고 추정하는 거죠. 학자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선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추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보면 낮아진 쪽은 이쪽은 이제 안 좋았던 시기고, 이런 건 호황기고, 다시 낮아졌죠. 요때가 닷컴 버블. 사실 버블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과열됐다가 꺼졌어요. 닷컴 버블이고, 여기 요 시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거죠. 2008년 크라이시스, 미국발 경제위기 시기고, 굉장히 오래 갔다는 거 알 수 있죠. 잠재 생산량으로부터 네거티브하게 심하게 이탈된 채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공황 이후로 가장 컸던 경제위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우리도 지금 그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많이 벗어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장기 총공급국선은 지속적으로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트렌드를 제거하는 작업을 방법론적으로 합니다. 이 트렌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 때문에 얘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트렌드를 제거해서 이걸 이렇게 수평으로 만드는 보정 작업을 해줘요. 나중에 분석할 때는. 그러면 얘도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 장기 총공급선을 계속 고정해서 두고 주로 사용할 거거든요. 원래대로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사실 거긴 암묵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는 얘가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분석하기 너무 힘드니까 디트렌드, 그러니까 트렌드를 제거하고 일정 정도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도 좀 이따가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잠재 생산량은 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느냐? 즉 전체 경제 트렌드는 왜 항상 성장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우리가 이미 배운 얘기입니다. 장기 성장 요인이랑 똑같아요. 사실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L분의 K, 그러니까 1인당, 노동자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거나, 노동자 1인당 인적 자본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이 진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장기 성장의 핵심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 두 요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수학 체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공장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뭐 좋은 기계나 도구를 사용하게 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할지라도 그 정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요소 투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최적화가 많이 돼 있는 경제에서는 그 세 번째 요인, 기술 진보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 요인보다는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R&D, 그러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라든가 어떤 기술 개발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국가적으로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단기 공급 곡선을 이야기를 할 건데, 단기 공급 곡선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만약에 현재 총생산이 라지 Y고 Y에다가 저 별 표시를 붙인 것을 잠재 생산량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만약에 현재 생산량이 잠재 생산량보다 높다면 현재 생산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반대 상황, 즉 현재 생산량이 잠재 생산량보다 낮다면 현재 단기 생산량이 총 공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 지금 아직 안 배웠지만 AD 커브가 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자, 이거를 지금 A1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흐릿하게 지금 곡선 하나가 있죠. 단기 AS 커브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물가가 저 상태고, 유지가 되면 이거는 지금 그 임금이 계속 그 비용 구조에서는 되게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자, 이건 이제 그 총 수요 곡선인데 지금 요 흐린 빨강이 원래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그 지금은 총 생산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조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느냐. 자, 이 상황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잠깐만. 어디 보자. 이걸 왜 내가 애니메이션 이렇게 했더라. 자, 여기 프라이스 레벨이 있고 여기 GDP가 있습니다. 그리고 AS 커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장기 AS 커브가 있어요. 자, 만약 현재 상태가 이 상태라면 여기 Y스타겠죠? 자, 이 상태라면 자, 지금 균형 상태일 때보다 물가도 높고 생산량도 많은 상태죠. 근데 단기잖아요. 단기니까 가격이 아직 경직적이어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자, 물가가 높으니까 비용이 원래 지금 이 올라가기 전 물가로 지금 돼 있으니까 채산성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들이 적응하면서 비용도 올라가겠죠. 같이 올라가겠죠. 이건 뭐예요? 채산성의 배드 뉴스죠. 그러니까 에이스 커브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동해서 언제까지? 에이스 커브랑 같아질 때까지. 프라이스가 고정이라면. 실제로는 프라이스가 고정이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 반대로 AS 커브 이쪽에 있다면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번엔 물가가 조응을 할 때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응을 하니까 이건 굿뉴스죠. 채산성을 높이니까 장기적으로 비용이 조응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지금 전제로 물가가 고정돼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AD 커브까지 같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커브가 지금 전제가 돼야지 정확하게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편의상 물가를 고정으로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총수요를 이야기하고 같이 종합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총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이번엔 수요 측을 보는 거예요. 수요 측을 보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총생산물의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채널로 작동하는데 첫 번째 채널은 자산 효과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있겠죠. 근데 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물가 때문에 작아졌어. 즉, 내 재산의 양이 작아지게 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좀 가난해졌다는 거죠. 가난해지면 소득이 감소한 거니까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제가 상승 쪽으로 설명한 거죠. 반대 방향으로는 반대로 작동하니까 똑같이 대칭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자율 채널입니다. 자, 물가가
상승한 걸로 했으니까 끝까지 상승하는 걸로 이야기할게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일단 내가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예비적인 목적으로 갖고 다니는 돈이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예전엔 택시를 뭐 10,000원이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었던 시기라면 그냥 한 뭐 20,000원 정도 갖고 다녔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갔어. 이제는 그 돈으로는 택시를 타고 M 가는데 못 가. 그러면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갖고 다니겠죠. 즉 물가는 가지고 다니는 화폐량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내가 보유하려는 화폐가 증가할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의 돈은 내 주머니로 오고 이제 대부자금 시장에 저축을 하려는 부분에서 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자금 공급의 측면에서는 감소로 가는 거고, 그러면 대부자금 시장에서 이자율은 증가하게 되겠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지출은 감소하고, 그것은 소비 지출 감소, 그러니까 이 투자 지출과 소비 지출을 전부 다 감소하게 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게 만드는데, 이 둘 다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고 이것도 지출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 다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물가랑 수요 측의 측면에서는 역관계 있다, 네거티브 릴레이션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하향하는 AD 커브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AD 커브는 결국 어떻게 도출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GDP 지출 관계식 있죠. GDP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빼기 IM, 요걸로 도출합니다. 자, 일단은 가버먼트를 무시하고 G가 제로라고 두고 물가 변화에 따라서 C, I, X 빼기 IM을 도출하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총 공급 곡선이니까, 총 수요 곡선이니까 뭐 산업별, 기업별, 아무튼 모든 개별적인 수요 곡선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다 합친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로축이 물가예요, 물가. 그리고 개별 수요 곡선에서 가격이라고 했을 때의 가격은 사실은 상대 가격이에요. 인플레이션율을 무시한 실질적인 가격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을 자동으로 적용돼 있는 거죠. 근데 거시 수요 곡선에서 프라이스 레벨은 절대 수준이에요. 상대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그냥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축이 달라서. 둘 다 가격이라고 쓰고 있지만 거시에서 쓰는 가격과 미시에서 쓰는 가격은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걸 일단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자산효과 채널과 이자효과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각각 살펴보자면, 자산효과는 물가 변화가 자기가 갖고 있는 화폐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것은 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난해지느냐, 부자가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 변화가 미친 영향이 존재하겠죠. 결국 구매력 변화를 수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통장에 한 1억이 있어. 그러면 통장에 1억을 가진 사람에 걸맞는 소비를 하겠죠. 그런데 물가가 갑자기 빵 2배로 올라버려서 오르기 전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돼버렸어요. 물가 올라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이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전 기준으로, 원래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패턴의 소비 생활을 하겠죠.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변화가 있다면 이게 전 그 경제권에 있는 모든 소비자한테 골고루 적용되겠죠. 평균적으로 결국은 구매력이 저하됩니다. 이 구매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구매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구매력이란 건 결국 핵심은 이거죠. 내 돈의 절대액수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짜장면이 5,000원인데 돈이 10,000원 있으면 2개를 살 수 있죠. 짜장면 2개 살 수 있고, 그런데 짜장면이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으로 하나를 살 수 있죠. 이게 구매력입니다. 결국은 구매력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로 살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 그런 보유자산 하락 효과, 즉 같은 자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밸류어블한 것들의 사이즈를 줄임으로써 소비 지출 감소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한다면 이제 반대 채널로 할 수 있을 텐데 왜 상승을 주로 쓰느냐? 언제나 대부분의 경제에서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물가가 상승합니다. 정도의 높고 낮음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물가가 상승해요. 그래서 사실 보유자산은 항상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재미나게도 역설적이게도 화폐를 자꾸 거래하게 만듭니다. 하다못해 뭐 금융권의 저축이라도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 돈을 전부 창고에다 놔두면, 내 장롱 속에다 넣어두면 계속 인플레이션율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쓰든지 아니면 금융권에다가 맡겨서 기업한테 빌려주게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물가가 하락한다면 사람들이 화폐를 장롱 속에 넣으려고 하는 유인이 생기겠죠. 화폐가 꽁꽁꽁 숨겨지게 되면서 경제가 더 안 돌아가게 됩니다. 디플레이션 트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과 유사한 좋은 예가 하나 생겼죠. 최근에. 화폐인데 유통에는 전혀 쓰지 않는 화폐. 암호화폐가 있잖아요. 암호화폐가 원래 설계된 것은 화폐로 쓰려고 설계가 된 물건이죠. 그런데 이놈의 가격이 계속 올라요. 1비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화폐 가격이 올라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구매력의 측면에서는 구매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즉 디플레이션 상태였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에 처해 있는 화폐는 유통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다 나중에 쓰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돈은 조금씩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화폐예요. 인플레이션이 적용되고 있는 화폐니까 안 쓰면 손해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유통에 끌려 나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진짜 화폐로서 기능을 하게 하고 싶다면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되는 상황이 필요해요. 그래야 실제로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자율 효과, 이자율 채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율 채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화폐 사실 정의는 제가 아까는 주머니에 있는 돈만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현금이나 다름없는 계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유저축 예금 같은 거죠. 아무튼 그런 것들의 합인데 이거는 어떤 경제 주체든 일정량의 화폐는 예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1원도 안 남기고 다 어디 뭐 투자해 놓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예비적인 목적으로 어느 정도 돈은 갖고 있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돈을. 물가가 상승하면 그 예비적인 동기의 금액의 규모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유화폐가 늘어날 거고 결국은 그러면 금융시장으로 갈 돈이 보유화폐로 가는 셈이 되는 거니까 자금시장에서는 공급 감소로 표현이 되고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 지출은 하락하고 소비 지출은 감소하게 됩니다. 세이빙. 그래서 이걸 이자율 효과라고 부르는데 둘 다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이제 결국은 아까 자산 효과랑 같은 방향의 효과를 주는 거죠. 해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환율의 영향에서는 환율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율 아직 안 배웠지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지겠죠. 돈이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화 수요가 올라가니까 원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환율은 가치랑 반대 방향으로 기술돼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했다?
국내 통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 수입자 입장에서는 외국 가격이 싸지는 거예요. 외국 물건들의 가격이. 하지만 이제 수출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듭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이자율 효과의 해외 부분 효과는 개방경제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AD 커브가 이동하는 원인에는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예측,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의 변화, 그리고 자산 증감 효과, 그리고 실물 자본의 변화 같은 경우가 AD 커브를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대 변화 먼저 보면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은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한 챕터로 살펴볼 건데 얘네들은 기대에 되게 민감합니다. 특히 소비 지출도 민감하지만 투자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민감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상황이 나빠질 거야 라는 예측이 발생하면, 그리고 재미나게도 그게 근거가 없더라도 단체로 믿어버리면 실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시장 상황이 악화될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근거 있는 예측이죠. 그렇게 되면 지출을 줄입니다. 즉 신규 고용이나 투자 같은 거를 원래 공장을 좀 세워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좀 수상해. 그러면 좀 보류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지출을 줄이게 되죠. 소비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실업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예비적으로 사람들도 좀 뭐 차를 사려고 했다가 말고 이런 식으로 보류하거나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예측이 광범위하게 되면 거시경제도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시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기는 20세기부터 21세기 사이에 중요했던 그 경기가 안 좋았던 시기들이에요. 이거는 1, 2차 오일 쇼크, 그다음에 이거는 90년대 아무튼 90년대 초에도 뭔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고, 닷컴 버블, 2007년 크라이시스. 이 시기에 보면 이제 빨간 라인은 되게 명료하게 네거티브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 빨간 라인이 투자 지출이에요. 그 퍼렁이 라인이 이제 소비 지출인데 대부분 마이너스 쪽이긴 한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좀 올라간 시기도 있죠, 지금. 왜 그러느냐? 소비 지출도 예측에 기반해서 하긴 하지만 좀 생존을 위해서 최소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둔감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사람은 며칠 안 먹으면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기업은 며칠 못 난다고 기업이 죽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생명체가 아니니까. 훨씬 더 급격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자산 변화. 여기서는 이제 그 비화폐 자산, 아까는 화폐 자산이었는데 이번에는 실물 자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구조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부를 부동산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산해 보면 70%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전 재산이 5억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 70% 정도는 부동산 형태로 지금 저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디 뭐 강남이 별로 안 유명할 때 그냥 복숭아밭 있을 때 강남 땅을 사놓고 있었는데 막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될 그런 스토리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 땅은 사놓은 상태고, 근데 그 땅도 막 올라. 아직 팔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어느새 이제 뭐 1억에 샀는데 10억이 됐다 치면 1억짜리 부자에서 10억짜리 부자로 바뀌어 있죠. 그럼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거시적으로 전반적으로 막 올라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 가격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만큼 정도의 부자가 된 것 같은 효과를 받겠죠? 실제로는 뭐 그걸 돈으로 바꾸거나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도 그런 게 자산 변화가 주는 소비 지출에 대한 효과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요. 물론 명목 가치 상승의 얘기가 아니라 실질 가치 상승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실물 자산이라는 거예요. 화폐 자산의 구매력 변화 부분은 이미 그 아까 얘기했던 웰스 이펙트로 우하형의 AD 커브 위에 존재해요. 왜냐하면 물가 변화는 축상에 있잖아요. 지금 축에 있잖아요. 그렇죠? 세로축이 물가잖아요. 물가 변화로 인한 효과는 곡선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얘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화폐 자산이 아닌 자산들 뭐 무종의 이유로 올랐어요. 매시박이 올랐다 쳐요. 한국의 땅값이 GDP보다 훨씬 높이 올랐었거든요. 지금 역사적으로. 근데 그럼 대부분 땅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찌됐든 아무튼 더 부유해지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 거죠. 걔가 AD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반대 스토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어떤 이유로 확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네거티브한 쪽으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이제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인데 일부 지역은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되게 예민할 수 있는 주제예요. 급격하게 떨어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도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실물 자본의 변화의 측면에서는 만약에 지금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물 자본이 과다하다고 평가가 될 경우에는 투자 지출을 줄이겠죠? 그러면 그 인베스트먼트 스펜딩을 감소시키니까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빼기 IM에서 I가 감소되니까 AD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만들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요인들이 있을 때 그걸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 정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총수요에 대해서. AS-AD 모형의 핵심은 뭐냐면 AS 커브와 AD 커브 중에 AD 커브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D 커브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경기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AD 커브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는 가버먼트 스펜딩을 그러니까 C 더하기 I 더하기 G 있죠. G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AD 커브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키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은 이제 그 지출 채널이 아니라 통화적인 채널로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림으로써 AD 커브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재정정책 하나, 통화정책 하나에서 따로따로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예 한 타임을 할애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일단은 개략적으로만 설명드리면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은 뭐냐면 정부가 자신의 지출을 늘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입보다. 그래서 우리 그 생산 표식에서는 C 더하기 I 더하기 G에서 G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이전 지출, 트랜스퍼. 우리 그 정부가 지출하는 항목 중에 트랜스퍼도 있었죠. 뭐 지원금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보육수당 같은 것도 트랜스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쪽이든 민간이 더 많은 실질적인 수입을 더 많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걷는 것도
같은 맥락에 AD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정부가 지출을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 공사를 발주했다. 댐을 여러 개 지었다. 이것도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죠. 근데 다 지출은 그대로 하는데 세금을 덜 걷고 있어. 감세 정책을 했다. 그것도 AD 커브 오른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모두 똑같은데 뭐 노년연금을 더 지급한다. 혹은 뭐 아이들에 대해서 뭐 육아 수당을 더 추가로 지급한다. 이것도 AD 커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민간 부분이 더 실질적인 수입을 높아지게 만들면 사람들은 더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유해졌기 때문에 실수령액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통화 정책은 통화 채널로 하는 거예요.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화시키는데 자, 통화는 한국은행이 완전히 그 통제를 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이제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통화를 줄일 수도 있고 중앙은행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면 화폐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폐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만약에 중앙은행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화폐량의 증가니까 이자율, 돈이 흔해지니까 이자율이 하락하겠죠. 이자율 하락은 돈을 빌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는 자,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돈을 더 빌릴 유인이 생기죠. 얘네들은 대부자금시장에서 돈을 빌려 쓴 애들이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하락하니까 저축을 덜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양쪽 다 저축을 덜 한다는 건 소비를 더 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둘 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고. 반대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C나 I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증가하는 걸로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증가하게 되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 지출, 투자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은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결과로 작동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동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통화정책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90년대 이전에는 1990년대 이전에는 화폐량을 직접 통제를 했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겠지만 현대중앙은행은 90년대 이후부터는 94년 이후부터는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폐량 증가는 기준금리를 하락시키면 화폐량 증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제뉴스에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기로 결정했다는 식의 표현은 보기 힘들 겁니다. 기준금리를 뭐 인상했다, 인하했다, 동결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즘은. 예, 그래서 그 다음 주제인 승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뭐냐면 AS 커브와 AD 커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S 커브는 공급 측의 사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물가에 대한 조응으로, AD 커브는 물가에 대한 조응으로 수요 측에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AD 커브가 우하향하는 AD 커브가 있어요. 만약 이 경제에 뭔가 만약에 투자 지출이 증가했다고 쳐요. 이게 10이다라고 하면 이게 10만큼 증가할 텐데 그러면 10만큼 증가하고 끝이냐라는 거예요. 승수 효과의 얘기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투자 지출이 10억 달러 증가했다. 나머지 모든 조건 그럼 총수요 곡선은 얼마나 이동할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10억만큼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게 투자 지출 증가했으면 그 투자 지출 증가한 만큼 누군가의 소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시 소비 지출 증가로 이뤄지겠죠. 그것이 다시 그
구매력을 증가시키니까 내수가 증가할 테니까 다시 투자 지출을 증가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이게 계속 물고 물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돌면 돌수록 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에 수렴해요. 그 수렴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무튼 10억 곱하기 어떤 뻥튀기 된 값이에요. 그 뻥튀기 되는 값을 멀티플라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C랑 I가, 그러니까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이 증가했을 때 GDP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원래는 물가에 영향을 살짝 미치는데 일단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물가는 변함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율도 원래는 반응을 하는데 이자율도 반응 안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부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가버먼트도 제로고 저기 텍스도 제로고, 그다음에 외국 부분도 없다, 트레이드도 없다, 해외 트레이드도 없다. 그래서 X랑 IM도 제로라고 보고 아주 간단한 상태로 문제를 이제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봐야 되는 게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뭐냐면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 지출 증가액인데 가처분 소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입니다. 처분 가능한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 불가능한 소득도 있냐? 있죠.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처분 소득은 세후 소득으로 Y 빼기 T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총소득에서 텍스를 빼는 걸로 보는데 우리 정부지금 부분 없다고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처분 소득은 그냥 Y 그 자체입니다.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모델로 하면 Y 빼기 T로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가장 간단한 모델로 출발할 거기 때문에 그냥 한계 소비 성향은 델타 DY분의 델타 C인데, 즉 가처분 소득 한 단위에 대한 소비 지출 변화인데 이건 그냥 델타 Y가 돼버리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시경제에서 내 소득이 월 100만 원이 증가했어. 원래 내가 200만 원이었는데 월급이 300만 원이 됐어. 라고 하면 소비 지출을 늘리겠죠. 늘리지만 100만 원만큼 늘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월 100만 원 임금이 더 늘었다면 소비 지출을 늘리긴 늘리겠지만 뭐 한 5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늘리겠죠. 그것을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0과 1 사이겠죠. 이 말을 뒤집으면 한계 저축 성향이라는 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됐네? 그쵸?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